자,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제65회 TAT 2급 우리 그 실무생 1번, 2번까지 같이 풀어봤죠. 이번 시간에는요, 3번 결산 파트, 여기죠. 결산 파트부터 같이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결산 파트를 보시게 되면은, 수동결산, 여기 수동결산과 자동결산 두 가지로 나뉘어지고 있는데 충분히 여러분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일단은 수동결산은 여러분이 날짜는 12월 31일 날짜로 일반전표 입력해서 결산 정리사항에 대한 분기 내용을 차변, 대변 입력하시는 것을 의미하고요. 여기 자동결산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결산자료 입력이라는 항목에다가 해당되는 계정에다가 그 금액을 직접 반영해 주시고 그런 다음에 반드시 결산 마감을 하기 위해서 F3을 눌러서 자동 분기까지 해주는 걸 우리는 자동 결산이라고 불러요. 순차적으로 결산할 때는 수동 결산, 그 다음에 자동 결산 순서로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일단 자동 결산 내용을 보게 되면 수동 결산에 해당되는 문제가 여기 지금 장기 차입금에 대한 내역이 나와 있어요. 이거 항목 장기 차입금 내역 세 가지를 주어졌는데 이 세 가지 중에서 12월 31일 시점에서 기말 정리사항이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해보세요. 이런 뜻입니다. 자료 설명을 보니 2023년 기말 현재 장기 차입금 은행별 잔액 내역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은행에서 2천만 원, 차입일은 2022년 6월 1일, 상환일은 2024년 6월 1일. 그럼 우리가 지금 결산을 진행하는 날짜의 기준은 2023년 12월 31일 시점에 지금 우리가 결산을 진행을 한다는 얘기죠. 자, 이 시점에서 다음과 같은 장기 차입금이 기말 정리상으로 어떤 게 있습니까? 라고 물어본다는 얘기예요. 자, 그럼 똑같이 국민은행에서 차입한 금액 4천만 원 2022년 6월 1일 날 차입을 했는데 상환 연도는 2025년 6월 1일이래요. 우선 그 다음에 신한은행은 3천만 원 2022년 1월 1일 날 차입했고요. 상환일은 2026년 6월 28일이라고 그랬는데 보통 이 세 가지 차입금의 공통점이 무엇이냐면 2022년도에 차입할 당시에 차변에 보통예금으로 다 받았다고 가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대변에 장기 차입금 이렇게 해서 그 차입금들이 발생을 했던 계정들이에요. 그런데 이 문제는 지금 이렇게 장기 차입금이었던 계정이 결산일 현재 그 다음에는 2024년이 되겠죠. 2024년에 그, 상환을 해야 되는 그런 부채가 있다면 얘를 유동성 대체를 해주라는 게 이 시험 문제의 목적이에요. 장기 차입금 중에서 2023년 12월 31일 현재 내년에 갚아야 될 해당되는 차입금은 2024년 6월 1일 날 상환해야 되는 여기 우리은행 차입금 요것만 해당이 돼요. 다른 것들은 손댈 필요 없이 내년에 상환해야 되는 이 차입금에 대해서 12월 31일 날짜로 차변에다가는 장기 차입금을 감소시켜 주시고요. 장기 차입금 물론 거래처는 우리은행이라고 써줘야겠죠. 금액은 2천만 원. 그다음에 대변에다가는 유동성 장기 부채라고 이렇게 유동성 대체를 해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거래처 반드시 써주셔야 되고요. 우리은행 금액은 2천만 원. 자, 그래서 이 장기 차입금과 그 유동성 대체를 해주는 유동성 장기 부채가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이 지식을 알고 있는지 물어보는 문제였어요. 참고로 하나 더 아셔야 될 게 있는데 장기 차입금은 부채 중에서
이는 비유동 부채에 해당하고요. 그다음에 밑에 있는 여기 유동성 장기 부채는 유동 부채에 해당이 돼요. 유동 부채.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 이론 문제 가끔 등장하던데 유동성 장기 부채는 비유동 부채이다. 맞는 말인지 틀린 말인지 이렇게 구분하라고 시험 문제가 나올 수도 있더란 말이죠. 그래서 요거까지 같이 알아두시면 좋겠어요. 자, 그럼 요 결산 문제, 수동결산에 대한 것을 일반 전표 입력에다가 12월 31일자로 이렇게 분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전표 입력 12월 31일자로 차변에다가는 장기 차입금 해주시고요. 거래처는 우리은행이라 그랬죠. 우리은행 차입금 금액은 2천만원. 대변에다가는 유동성 장기부채 거래처는 똑같이 우리은행 해주시면 되겠고요. 2천만원. 예, 이렇게 해주시면 조금 전에 질문했던 요 수동결산 항목에 대한 일반 전표 입력 결과를 반영한 거예요. 자,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번 문제 볼까요? 이번은 결산자료 입력에 의한 자동결산이라고 되어 있어요. 조금 이렇게 더 올려서. 자, 당기 법인세가 1,500만 원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법인세 중간예납세, 법인세 중간예납을 했대요. 그 다음에 원천징수 한 것도 있다고 하네요. 선납세금 개정이 계상돼 있다고 하는데 요 1번 문항에 대해서 여러분이 기말정리사항을 자동결산으로 해달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자동결산이 되어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다 뭐 자동결산 하라는 뜻은 아니고요. 이 법인세 계상에 대한 요 결산 문항은 자동결산으로도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수동결산으로도 가능해요. 근데 뭐 알다시피 제가 두 가지 방법을 다 알려드릴 거예요. 자, 우선 수동결산부터 가르쳐 드릴게요. 어떤 면에서는 수동결산하는 게 여기 스마트 이 프로그램에서는 좀 더 편리하다고 해야 될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우선 수동결산하는 방법은 법인세에 대해서요. 여러분들이 그 TET 2급 과정까지는 법인세 문제가 나오게 되면 지금 여기처럼 결산을 끝내고 법인세를 입력해야 될 때 여러분들한테 법인세 계산하라는 문제는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법인세를 배우지 않으셨기 때문에 법인세는 항상 비용으로서 내야 되는 세금, 법인세 얼마라고 여기서 가르쳐줘요. 법인세는 당연히 비용이니까 수동결산을 하게 되면 차변에 법인세 등 그래서 1,500만 원 이렇게 급여처럼 비용으로 차변의 법인세 등하고서는 이 법인세를 주어진 금액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 법인세 등에는 1년 동안 우리 법인이 벌어들인 수익 결과로 우리가 내야 되는 세금을 계산한 것인데 기업회계 기준에 따라서 그 법인세 안에는 1년 동안 발생했던 중간예납 납부한 금액도 있고 그다음에 원천징수 즉 제3자가 우리 회사에 대해서 원천징수한 선납세금 우리 입장에서 세금을 미리 납부한 금액도 포함이 되어 있더란 말이죠. 근데 이 법인세는 그 선납세금까지 다 포함해서 계산된 세금이에요. 그래서 이 세금을 납부하려고 한다면 법인세가 1,500만 원이 계산됐는데 선납세금으로 미리 기간 중에 얼마를 납부했는지 그 금액을 쓰고 그 나머지 차액만 미지급세금으로 해놓고 세금을 납부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냥 선납세금으로 300만 원 이렇게 해놨다면 이따 조회해보면 선납세금이 얼마인지 나오겠죠. 근데 그냥 지금 제가 그 금액을 아직 조회해보지 않았으니까 선납세금이라고 해놓고 나머지 금액을
미지급 세금이라고 12월 31일 날 미지급 세금 처리 이렇게 해놓는 분계를 해달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선납세금은 이따가 찾아볼게요. 얼마인지 지금 정확하게 모르니까. 이렇게 하게 되면 얘는 수동결산에서 일반 전표 입력에다가 12월 31일 날짜로 차변의 법인세 1,500만 원, 선납세금 얼마, 나머지 차의 미지급세금 이렇게 분기를 입력해주면 이 문제는 간단히 맞추고 넘어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얘를 자동결산으로 반영하고 싶다 그러면 우선 자동결산으로 볼게요. 자동결산인 경우에는 이 두 가지가 먼저 두 가지로 이루어져 있는데, 첫 번째 자동결산일 경우에요. 첫 번째 일반 전표 입력에서요. 12월 31일자로 선납세금 납부한 것만 선납세금 계정만 정리를 먼저 해주셔야 돼요. 어떻게 정리하냐면 이렇게 정리하는 거예요. 차변에 법인세 등, 그래서 선납세금에 여기 나와 있는 걸로 300만 원이라고 가정했을 때 300만 원 이렇게 법인세로 비용 처리 먼저 해주시고요. 선납세금 납부했던 거 상기 처리해서 없애주는 거예요. 선납세금에서 300만 원 이렇게 없애주는 게 첫 번째. 그리고 여기 칸이 모자라니까 요 위에다 쓸게요. 이번에는 두 번째로 결산자료 입력에 가셔가지고 거기 법인세 항목 맨 밑에 보시면 나와 있거든요. 그 결산자료 입력 맨 밑에 항목에 그 빈칸에다가 나머지 우리가 납부해야 될 세금 1,200만 원을 숫자로 입력하고 그다음에 F3 눌러서 마감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일단 여러분들한테는 여기 첫 번째 나와 있는 수동결산 법인세에 대해서 이렇게 하는 게 간단하게 입력이 될 수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저는 여기 자동결산 파트에 나와 있기 때문에 자동결산으로 요 정리하는 것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러려면은 선납세금이 지금 12월 31일 현재 얼마가 있는지를 먼저 조회를 해 보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 프로그램에서요. 재무상태표를 12월 31일부로 조회를 해 보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선납세금 읽었어요. 선납세금 해가지고 930만 8천원 선납세금 있는 게 지금 금액이 나와 있죠. 바로 요거요. 930만 8천원어치만큼을 일반 전표 입력해서 12월 31일자로 이렇게 처리해 주라고요. 차변에 법인세 등에서 비용으로 선납세금만큼을 똑같이 없애주는 거예요. 930만 8천원 이렇게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대변에다가는 선납세금 해가지고 금액 똑같이 930만 8천원 이렇게 입력하게 되면 법인세 총 1,500만 원 중에서 지금 이 선납세금만큼 비용 처리가 끝난 거예요. 그럼 나머지 금액은 세금 낸 것 처리가 끝났으니까 나머지 금액은 3월 31일 날 납부해야 되니까 12월 31일 현재로는 미지급 세금으로 처리를 해 놓아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 결산자료 입력일 가보시게 되면은요. 1월부터 12월까지 조회를 하신 다음에 맨 밑으로 쭉 내려가 보시게 되면 법인세 등 있고 법인세 기상이라고 돼 있죠. 법인세는 선납세금 미리
납부한 금액에 대한 금액을 먼저 우리가 처리해 놓은 거고, 여기 법인세 계산 우리가 납부하지 않은 1,500만 원 중에서 이 금액을 뺀 나머지 금액만 여기다가 입력을 해 주셔야 된다는 얘기죠. 그 금액은 569만 2천 원 이렇게 입력을 하게 되면 법인세 처리해야 될 1,500만 원이 딱 만들어지죠. 얘는 선납세금으로 납부한 금액, 얘는 우리가 10월 31일 현재 이제는 나머지 차익분 납부해야 될 법인세로 계상하는 거다. 이렇게 처리를 해 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알아들으셨죠? 자, 이렇게 하면은 문제에서 여기 법인세에 대한 자동결산으로 제가 두 가지 여기 설명한 대로 반영을 해 본 것입니다. 자, 근데 자동결산에 대한 문항이 하나가 더 있죠. 기말 재고자산이라고 되어 있고요. 기말 재고자산을 입력해 줘야 되는데 원재료와 제품이 기말 재고로 나와 있어요. 우선 원재료를 보시게 되면 장부상 한 개당 단가는 23,000원, 수량 800개. 그래서 원재료에 대한 장부상 기말 재고는 1,840만 원이 있대요. 그리고 실제로 실사를 해봤더니 똑같네요. 이건 뭐 별다른 게 없으니까 이 금액인 경우에는 그대로 여기 결산자료 입력에서 여기 원재료, 기말 원재료 재고액 요 자리에다가 주어진 금액 1,840만 원 이렇게 입력해주면 끝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제품도 있네요. 제품도 보니까 단가는 5만 원, 수량은 350개, 그래서 1,750만 원이래요. 실제로 제품이 얼마만큼인지 카운트 해봤더니 실사를 해봤더니 5만 원짜리 단가는 똑같네요. 그다음에 수량은 200개, 수량이 150개가 차이가 나는데요, 그죠? 금액은 750만 원이 차이나고. 그럼 다른 내용이 아무것도 없다면 여러분들은 이 제품에 대한 기말 재고액, 즉 여기 화면에서 쭉 내려가 보시게 되면 여기 기말 제품 재고액 이 자리에다가 1,000만 원을 쓰는 게 맞을까? 1,750만 원이라고 써야 되는 게 맞을까? 이런 걸 고민해 하셔야 된단 말이죠. 자, 이 문제와 관련돼서 TET 2급에서는 기말 재고와 관련돼서 항상 이런 문제를 내요. 기말 재고를 단순하게 있는 그대로 쓰게끔 해놓지 않고 여러분들이 기말 재고와 관련된 사항들을 알아야지 그 기말 재고를 입력할 수 있도록 문제를 낸단 말이죠. 얘와 같이 많이 출제되는 문제 유형은 지금 여기서 우선 수량 문제는 여기서 차이가 나는 건 아니지만 수량 차이가 나게끔 만들어서 얘를 갖다가 재고, 자산, 감모, 손실로 처리하면서 기말재고 금액을 수정해서 입력하게 내는 문제 형태가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단가 차이가 나게끔 해가지고 재고, 자산, 평가, 손실이 금액이 나게끔 해서 기말재고 금액을 차이가 나게끔 만드는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 요 관련된 결산자료 입력 문항을 기출문제 풀어보시다 보면 요 문제가 아마 반복돼서 나오는 걸 아시게 될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재고자산이 위탁 상품으로 위탁 제품이라고 해야 되나요? 위탁 판매품으로 지금 거래처에 위탁이 되어 있대요. 근데 위탁이 된 것은 그냥 재고만 위치가 바뀌었을 뿐 우리 재고로 간주하기 때문에 창고에 보관 중인 1,750만 원 이 금액 전체가 지금 우리 재고에 포함된다는 걸 알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지 그걸 갖다가 지금 물어본 문제란 말이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1,000만 원이 아니라 위탁품으로 맡겨진 금액도 우리 재고에 포함시켜야 되기 때문에 이 금액 1,750만 원을 그대로 다 써주셔야지 돼요. 그래서 여기 기말제품 재고액에다가 1,750만 원 이렇게 입력해 주시란 얘기예요. 자, 이렇게 입력하게 되면 일단 여러분들한테 문제에서 여기
자동 결산에 의해서 입력한 1번 항목, 그다음에 기말 재고 자산의 현황까지 2번 항목. 그래서 결산 사항으로 반영될 것은 여기서 끝났어요. 결산 자료 입력에다가는 요거만 입력을 해주시면 된답니다. 자, 이렇게 해놓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반드시 전표 추가를 눌러 주셔야지만이 마감이 돼요. 그럼 여기 결산 분기를 일반 전표에 추가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입력했던 숫자들에 대해서 자동으로 분기가 일반 전표 입력이 반영이 된다는 얘기죠. 예 누르면 전표 추가 완료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마무리하면 돼요. 자, 그 다음에 3번 문제. 3번 문제는 뭐냐면 지금 우리가 결산자료 입력까지 해서 기말 정리사항 항목들을 다 마무리를 끝냈어요. 그리고 전표까지 반영을 시켰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FAT 1급에서도 이익여금 처분계산서 마감하는 거 시험 문제 빠지지 않고 출력됐던 거 보셨었을 텐데 지금 이 이익여금 처분계산서를 반영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가 재무상태표를 조회를 해보시게 되면 1년 동안 발생했던 여기 반영돼서 됐긴 했네요. 아까 이거 에러 메시지가 이렇게 떴었는데 지금 결산을 반영해 놓고 지금 여기 이익여금 처분계산서 여기 저장된 데이터가 있습니다. 저장된 데이터 불러오시겠습니까? 했을 때 예 누르면 안 돼요. 우리가 새로 그 결산 재료들을 반영해서 입력했기 때문에 저장된 데이터를 불러오시지 말고 입력된 데이터까지 포함해서 불러오도록 아니오라고 눌러주셔야 돼요. 이거 여기서 많이 틀리시더라고요. 아니오 눌러야지 새로 반영이 이렇게 돼서 509 요 금액이 미처분 이익여금이라고 되어 있죠. 이 금액이 재무상태표에 있는 미처분 이익여금 금액과 반드시 일치해야지 돼요. 요거를 갖다가 전표 추가 눌러서 반영하시고요. 그 다음에 아까 재무상태표 조회했었죠. 재무상태표 조회를 통해서 밑으로 쭉 내려가시면 그 이익여금 처분계산서의 금액하고 여기 미처분 이익여금 이 금액하고 반드시 일치를 해야지 돼요. 그래서 FAT 1급에서는 이 시험 문제가 계속 반복해서 출제가 됐던 것을 아마 보셨을 거예요. 여기서도 똑같이 이렇게 해주라고 요구를 했던 거죠. 자, 그래서 좀 더 문제를 그대로 보고 반영을 해볼게요. 여기 단기 2024년 3월 31일 정기는 2023년 3월 31일 요거 반영해달라고 그랬었죠. 결산 완료하고 그건 여기까지 이익여금 처분계산서 손익대치 분기하세요. 그게 아까 F3 눌렀던 거예요. 자, 여기서 이익여금 처분계산서에 여기 처분 날짜 있었죠. 날짜 반영해 주셔야지 돼요. 단기 거는 2024년 3월 31일 정기 거는 2023년 3월 31일 이렇게 반영을 해주시면 되겠다는 얘기죠. 그리고 아까 요거 전표 추가 눌렀던 거까지 반영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2월 이익여금으로 2월 하기로 할 거 돼서 다 마무리가 됐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는 재무회계에 대한 평가 문제 나와 있네요. 하나씩 또 풀어보도록 할게요. 같이 얘는 조금 이렇게 놓고 자 21번 문제를 보니까 평가 문제 영수증 수취명세서 조회하셔서요. 영수증 수취명세 1에 반영되는 12번 명세서 제출 대상 금액이 얼마인지를 물어보겠어요. 자, 우선 여기서 영수증 수취명세서 조회하시고요. 여기 영수증 수취명세서 1번이라 그랬죠. 여기 1번 여기서 12번이 어디 있나 봤더니 12번 옆쪽에 여기 나와 있네요. 그죠?
12번 명세서 지출 대상 금액 얼마예요? 23만 5천 원이죠. 요거 답해달라고 얘기한 거예요. 전 시간에 얘기했던 거 여기 작성하셨을 때 명세서 불러오기 해가지고 반드시 여기 반영을 해 주어야지 이 금액을 여기서 바로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죠. 그래서 반영시키라고 말씀드렸던 거랍니다. 자, 그 다음에 평가 문제 22번을 볼게요. 거래처 원장을 조회해달라고 얘기를 하네요. 거래처 원장 조회하시고요. 5월 말 거래처별로 외상매출금 잔액 옳지 않은 거 찾아달래요. 일단 잔액으로 5월 말 현재면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계정 과목은 외상매출금이라고 했으니까 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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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쳐보시면 되겠죠. 자, 진성 화장품이라고 나와 있어요. 진성 화장품이 어디 있을까요? 진성 화장품 잔액은 517만 원. 예, 맞네요. 그다음에 두 번째 서린 뷰티 여기 있죠? 2,412만 5천 원. 얘도 맞죠? 그다음에 3번 수료한은 어디 있나요? 여기 있죠? 수료한은 2,800만 원. 이것도 맞죠? 그다음에 필립 뷰티풀은 여기 있어요. 1,595만 원. 요게 틀렸네요. 그래서 4번이 틀린 잔액이고요. 그다음에 이번에는 평가 문제가 일개표, 월개표 조회하는 문제가 무려 4문제가 나왔네요. 일개표, 월개표는 실무에서도 많이 사용합니다. 자, 그래서 일개표, 월개표를 클릭해 봐 주시고요. 그 다음에 1분기, 1사분기면 1월부터 3월까지. 그러면 일개표보다는 월개표가 더 수월하겠죠. 1월부터 3월까지 조회를 합니다. 자, 그래서 제조경비에서 수선비, 제조경비 중에서 수선비 금액이 얼마냐요? 그럼 쭉 내려보시게 되면 여기 제조경비라고 쓰여져 있는 거 보이시죠? 제조경비에 해당되는 게 요 밑에 나와 있어요. 그죠? 복리후생비, 여비교통비, 가스수도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 중에서 물어본 거는 수선비 물어봤어요. 수선비 이렇게 나와 있죠. 자, 수선비 금액은 얼마인가요? 여기 보면은 100만 원 나와 있죠. 여기 80만 원은 현금 발생한 수선비 비용이고요. 얘는 대체로 발생한 비용이에요. 두 개 합쳐서 수선비가 얼마예요? 물어보면 두 개 다 합친 금액을 답해 주셔야 돼요. 현금으로만 발생한 수선비가 얼마냐고 물어보면 80만 원. 그다음에 대체로 발생한 수선비가 얼마냐고 물어보면 20만 원. 그냥 두 개 포함되게 아무 말도 없이 물어보면 전체인 금액 100만 원. 이렇게 답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에 24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똑같이 1사분기고요. 세금과 공과금, 제조경비에서 세금과 공과 얼마냐요? 여기 세금과 공과는 여기 있네요. 그죠? 세금과 공과 제조경비 얼마예요? 429만 원. 이렇게 답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2사분기 거 물어보고 있어요. 2사분기 거. 그러면 4월부터 6월까지겠죠. 발생한 제품 매출 금액이 얼마냐고 물어보고 있네요. 쭉 내려가 보시면 제품 매출 여기 쓰여져 있는 거 보이시죠? 제품 매출. 제품 매출은 수익 계정이니까 대변이 잔액이죠. 그 금액은 3억 2,527만 원. 예, 요게 답이 돼요. 자, 그 다음에 26번 문제는 4사분기를 물어보고 있어요. 4사분기라면 10월부터 12월까지 주의를 하시고요. 발생한 판관비에서 접대비 금액은 얼마냐요? 그러면 쭉 내려보시게 되면 제조경비 바로 밑에 판관비라고 나와 있죠. 자, 이 판관비 중에서 접대비에 해당되는 금액이 얼마냐요? 접대비
접대비 어디 있어요? 여기가 접대비죠. 그러면 127만 2천 원. 예, 요거 답해 주시면 요게 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기표, 월기표상에서 주의하는 문제 25번까지 한번 풀어봤고요. 그 다음에 6번까지 풀었네요. 26번까지. 자, 그 다음에 27번 문제부터는 재무상태표 조에서, 재무상태표 내용이 되게 많죠? 자, 재무상태표 조에서 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재무상태표 조회 해주시고요. 자, 3월 말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12월이 아니라 재무상태표 3월 말 현재로 불러보시고요. 장부금액, 보통예금의 장부금액이 보통예금 여기 있죠. 보통예금의 장부금액이 여기 정보보조금 밑에 정보보조금 있었죠. 2억 3천 뺀 금액, 그 금액이 얼마냐고 물어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정보보조금 입력했을 때 보통예금으로 받고 정보보조금 대변에 썼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보통예금에서 정부보조금 차액을 뺀 금액인 7억 7,236만 6천 원, 요거를 답해 주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금 잔액이 얼마냐고 물어보고 있어요. 자, 예수금은 부채죠. 예수금 잔액은 146만 5천 원. 요거 답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12월 말 현재로 조회를 해달라는, 여러분 요거 입력하면서 월 신경 쓰셔야지 돼요. 여기서 별것도 아니지만 요거 잘못 착각해서 월 조정해 놓지 않으면 여기서 틀리게 되신다는 말이죠. 자, 그래서 가지급금 잔액 얼마냐고 물어보고 있네요. 12월 말 현재 가지급금 잔액은 332만원. 요거 답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30번 문제는 기계장치 장부금액. 장부금액이라는 것은 취득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을 장부금액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여기 기계장치 되어 있죠. 기계장치에서 12월 말 장부금액 얼마냐고 물어봤는데 기계장치가 있어. 얘는 아직 감가상각이 반영된 금액이 아니었는지라 여기 감가상각 누계액 계적이 아직 없어요. 그래서 기계장치의 장부가액은 2억 2,140만 원이라고 답해 주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차량 운반구의 장부 금액은 얼마냐고 물어보게 되면 차량 운반구 여기 8,750원, 여기는 취득원가라고 부르고요. 차량 운반구에 대한 감가상각 누계 2,500만 원을 차감한 금액 바로 6,250만 원, 얘를 장부금액이라고 부른다는 걸 알려드리는 거예요. 얘가 장부가액 또는 장부금액이라고 불러요. 기계장치는 지금 감가상각 누계액이 없기 때문에 이 자체가 장부금액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차량 운반구의 장부금액 얼마입니까? 조금 전에 했죠? 차량 운반구의 장부금액은 6,250만 원이라고 답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12월 말 현재 미지급 세금, 아까 우리 했던 거죠. 미지급 세금의 잔액은 569만 2천 원. 요거 답하시면 원하는 답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12월 말 비유동 부채 금액이 얼마냐요? 비유동 부채 합계 금액 요거 있죠? 2억 1,000이라고 답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기말 제품 잔액, 기말 제품 재고자산이니까 재고자산에서 기말 제품 금액은 얼마가 있어요? 1,750만 원. 아까 입력한 거 있었던 금액이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문제가 재무상태표에서 아까 보여드렸던 2월 이익잉여금 미처분 잉여금 처분계산서에서는 얘를 미처분 이익잉여금이라고 부르고, 이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재무상태표의 계정으로 넘어오게 되면 얘를 2월 이익잉여금이라고 불러요. 어디에 있는지에 따라서 불리는 명칭이 다른 것이니까 그렇거니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미처분 이익잉여금에 보시면 아까 5억 900이었었죠. 해당되는 금액 어떤 게 맞아요? 예, 4번이 맞네요. 그래서 요거 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여러분들한테 지금 결산과 재무회계에 대한 설명들을 쭉 같이 해 보아 드렸고요. 잠깐만 쉬었다가 여기 실무수행 네 번째 거요. 근로소득관리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로소득관리 우선 그 홍유찬 씨의 가족관계 증명서 한번 보도록 할까요? 문제는 가족관계 증명서에 의한 사원 등록이라고 나와 있어요. 사원 등록할 때 주의할 거, 우선 사원이 여성일 때는 부녀자 공제 대상인지 아닌지 요거 잘 주의해서 입력하셔야 될 거고요. 두 번째로는 여기 생산직일 때 잘 입력하셔야겠죠. 주의하셔야 될 거 한번 저기 정리해 본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국외 근로할 때 체크해야 될 사항들 있죠. 이런 거 해주셔야지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 남성이건 여성이건 배우자 문제 나올 때요. 배우자가 있는지 없는지, 뭐 이혼을 했다든지 또는 사별을 했다든지 이렇게 하게 되고, 나름 여기 뭐죠? 갑자기 용어가 생각이 안 나네. 부양가족이 있다면 배우자가 없는 그 용어들이 이혼이라든지 사별이라든지 이런 게 나오게 되면, 부양가족을 있는데 이렇게 따르면 이 연말정산 대상자인 연말 대상자는 한부모 공제 대상이라는 거, 이런 것들을 갖다가 크게 기억을 하고 계시면 이런 문제 읽으시면서 이거 뭐 어떤 거에 해당되겠구나 라고 보실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일단 이 홍유찬 씨는 본인이라고 되어 있고요. 등등 나와 있죠. 가족상, 자, 아들이죠. 직계 비속이에요. 송승혁, 며느리 손지영, 그다음에 손녀. 여기 우리가 기본공지 대상자가 되는 해당 사항은 직계 존비속이라고 그랬었죠. 그래서 직계 비속인 자녀와 직계 비속인 손녀 둘만 기본공지 대상자가 되겠구나라고 문제를 읽어보시면서 한번 미리 파악을 해놓으실 필요가 있더란 얘기예요. 자, 그 다음 것 한번 읽어볼게요. 자료 설명을 보니까 7월 1일에 입사한 부장 홍유찬 세대주라고 되어 있고요. 제출한 가족 관계 증명서이다. 본인은 배우자와 이혼했다 그랬죠. 그리고 여기 밑에 부양가족들이 있잖아요. 이걸로 봤을 때 이 홍유찬 씨는 한부모 공제 대상이구나. 한부모 공제 대상이라는 걸 알 수 있으실 거고요. 그 다음에 자녀 홍승혁 국가유공자래요. 그럼 우리 그 장애인공제 두 번째 거에 보면 국가유공자 있죠. 국가유공자라고 했으니까 여기 추가공제 대상자구나라고 알 수 있고, 별도 소득은 없답니다. 며느리 손지영은 장애인이 아니라고 얘기가 나와 있네요. 별도 소득 없다. 기본적으로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니라는 거 얘기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손녀 홍아름은 소득 없다. 당연히 기본공제 대상자 될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세부담을 최소화하는 방법을 선택해서 사원 등록 메뉴에서
부양가족 명세 작성해 주세요 라고 되어 있네요. 뭐 별다른 거 없으니까 일단 그대로 보고 입력해서 여기 사원 입력이 관련된 것들은 여기 사원 등록이 관련된 것들은 기본공지 대상자를 여러분이 구분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거를 물어보는 항목이었던 거죠. 자, 여기다가 놓고 다 기다려야겠다. 자, 인사급여 파트에서 사원 등록 됐죠. 그다음에 홍유찬 해당 사항 됐고요. 여기다 입력을 해주셔야겠죠. 우선 본인 홍유찬 씨는 여기 세대주라고 했죠. 세대주 표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한부모 공지 대상자 되죠. 한부모 공지 대상자 이렇게 해주시고 두 번째 여기 자 이름은 홍승혁이었었죠. 홍승혁 주민등록번호는 90080317854117 자녀라고 되어 있죠. 자, 그리고 여기 장에 클릭하셔가지고 국가유공자라고 되어 있어요. 2번 이렇게 눌러주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장애인 이렇게 표시를 해놓고 여기에서 2번 국가유공자 이렇게 해야지 기본공지 대상자로 표시가 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손지영 씨도 입력해 줘야지 돼요. 여기는 직계 비소 뭐 별다른 사항은 사실 없는데 직계 비속이라고 되어 있고요. 20세 여기는 해당 사항 없다고 되어 있었고요. 부 표시해 주시고 이름은 손지영 그다음에 여기에서 F2 눌러서 며느리라고 그랬었죠. 확인 눌러주시고요. 그 다음에 손녀라고 되어 있나요? 손녀는 직계 비속인데 직계 비속에서 5번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여기 5번이라고 입력해 주시면 되겠고요. 이름은 홍아름 그다음에 4402387 손이라고 쓰시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아까 문제 읽어보시면서 체크했던 거 본인 중에서 여기 한부모 공제 대상자라는 거 그다음에 여기 세대주라는 거 명확히 나와 있었기 때문에 반드시 표시해 주셔야 합니다. 그다음에 직계 비속 자녀인데 여기 장애인의 국가 유공자 여기 표시 이 두 가지가 제일 중요했죠. 며느리는 공제 대상자가 아니라는 거 판단하는 게 여기에 해당되는 문제였었습니다. 자, 그래서 홍유찬 씨에 대한 문제를 보시게 되면 이렇게
사원 등록 메뉴에서 부양가족 명세 작성하라는 게 여기 첫 번째 해당되는 문제였었죠. 자, 그리고 여기 실무 수행평가 바로 문제 물어보죠. 좀 짧게 주의를 해놓고요. 36번 평가 문제. 홍유찬의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을 조회해달래요. 근로소득 인사급여에서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요거 클릭해 주시고요. 자, 사원 구조번호 전체 다 불러볼까요? 그냥 전 사원. 홍유찬 홍유찬을 눌러보시게 되면 여기 21번의 총급여 보시게 되면 21번에 총급여 물어보고 있죠. 21번에 총급여 얼마죠? 3,500만 원이네요. 3,500만 원 답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기본공제 합계가 얼마냐요? 기본공제 여기 나와 있죠. 기본공제 합계액은 여기 150만 원. 그 다음에 여기 2명 합쳐서 2명이 해당되는 거 300만 원. 그래서 기본공제에 해당되는 것은 본인 150만 원과 부양가족 2명 300만 원에서 450만 원이라고 답해 주시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장애인 추가공제가 얼마냐요? 추가공제는 여기 나와 있죠. 그 중에서 장애인 공제 여기 200만 원 나와 있어요. 200만 원이 답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세 번째 39번 문제는 여기 30번에 한부모 추가공제가 얼마? 한부모 여기 왜 안 나왔지? 추가공제 한부모 가족공제 여기 100만 원 여기 나와 있어야 되는데 다시 한번 볼게요. 표시가 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서 여기 지금 반영이 안 되고 있어요. 우리 아까 여기서 보셨던 것처럼 여기 좀 한부모 공제 본인 해가지고서 반영을 이렇게 해놨는데 다시 해볼까? 됐네요. 나왔죠? 다시 했더니 반영이 됐어요. 한부모 공제 100만 원 이렇게 들어간 것을 확인하실 수 있었어요. 자, 그 다음에 40번에 홍유찬 근로소득조에서 37번을 물어보고 있어요. 37번 차가감 소득금액 1,677만 5천원 요게 원하는 답이에요. 요게 해당되는 거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됐고요. 자, 그 다음엔 일용직 사원의 원천징수에 대한 것을 해보도록 할게요. 일용직 사원의 원천징수는 우선 일용직 사원을 먼저 등록을 해주셔야겠죠. 일용직 사원을 등록해주고 그 다음에 일용직 급여 내역을 반영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날짜는 우선 허성태 그 다음에 주민등록번호 입사일자 여기 11월 10일이라고 되어 있고요. 일용직 급여 내역은 1일 17만원씩 총 5일 85만원 11월 달에 근무한 5일 15일 17일 이렇게 나와 있죠. 자, 자료 설명 자료 1과 2는 일용직 사원의 관련 정보 그 다음에 급여 지급 내역 봤고요. 일용직 급여는 매일 지급하는 것으로 표시해 달래요. 그다음에 사회보험료 중에서
고용보험만 징수하기로 하는 것으로 하고 제시된 사항 이외에는 없는 것으로 한답니다. 자, 수행과제 해야 되죠. 일용직 사원 등록 메뉴에서 사원 등록 해주세요. 그러면 여기 이제 화면에서요. 볼까요? 여기 보시면 일용직 사원 등록 나와 있는 거 보이시죠? 클릭해서 열어주시고요. 자, 코드 번호는 5001번으로 해달라 그랬죠? 그래서 5001 사업명은 허성태 내국인이었고요. 그 다음에 주민등록번호는 900909 118-2817 있고요. 입사 연월일은 23년 11월 10일로 됐어요. 됐고요. 다른 내역은 없네요. 쭉 내려가시면 되겠고. 자, 급여 사항 등록에서 급여 지급 방법은 여기 매일 지급하는 걸로 해놨죠. 그래서 매일 지급 그대로 되어 있고요. 자, 급여 유형은 1급직으로 되어 있으니까 냅두면 되겠습니다.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만 지금 여기 여로 표시해서 고용보험만 지급하기로 했었죠. 됐어요. 자, 이렇게 해서 조금 더 보시고요. 빠진 거 없어요? 예. 그래서 지금 여기 해당되는 일용직 사원을 우리가 등록을 해줬어요. 그런 다음에 여기 이제 일용직 급여 입력해주라 그랬죠. 2번은 일용직 사원 등록 메뉴 등록 끝냈고, 그다음에 일용직 급여 입력 메뉴에 급여 입력해달래요. 옆에 보시면 일용직 급여 입력 있죠. 여기서 11월 달에 지금 일을 했으니까 똑같이 11월 이렇게 해주시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성태 클릭하시고요. 일한 날짜 아까 15일 날 근무를 했죠. 15일 날 근무. 잠깐만. 자, 허성태 이렇게 찍어야지 되겠죠? 안 나와가지고 지금에 정상급여는 아까 17만 원 지급하기로 했었던 거 여기 빠졌네요. 금액이 안 나와가지고 1급직 어디 있죠? 17만 원 이렇게 계산해 놓은 다음에 이렇게 금액이 반영이 돼야 되거든요. 금액이 안 나와가지고 제가 조금 천천히 해봤어요. 자, 15일 날 근무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17일 날, 그 다음에 21일, 23일, 그 다음에 25일
예, 이렇게 해서 85만원 총 나와 있던 거 계산이 됐죠. 그리고 쭉 옆으로 보시게 되면 고용보험료만 이렇게 납부되는 거 보셨을 거고요. 자, 그다음에 입금 총액은 이렇게 공제액 총계는 고용보험료만 납부하게 됐네요. 차인 지급에 일당으로 다 계산한 84만 2,350원 지급해야 되는 것도 볼 수 있죠. 자,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 일용직 급여 입력 메뉴에 급여 내역 입력하라 그래서 이렇게 반영을 시켜 주었고요. 11월 귀속분 원천징수 이행사항 신고서 작성해 달래요. 자, 여기서 원천징수 이행사항 신고서 밑에 나와 있는 거 보이시죠? 클릭하시고요. 귀속월은 11월이었어요. 11월 지급기간도 11월이었죠. 정기신고 엔터를 띵 치시게 되면 여기 일용직 근로에 대해서 소득금액 85만원 그 다음에 뭐 해당되는 거 블록에 한번 해볼까요? 별도로 불러올 거는 없죠. 세금 낼 게 없다는 얘기예요. 그 금액이 이하이기 때문에. 자, 이렇게 해서 11월에 귀속분 원천징수 이행사항신고서 작성까지 마무리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마무리해 드리고 난 다음에 자, 해당되는 질문에 하나씩 또 답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평가 문제 일용직 11월 일용직 급여 조회를 해서요. 일용직 급여 조회를 해서 공제 항목 중에서 고용보험 합계액이 얼마냐고 물어보고 있어요. 그죠? 고용보험 여기 나와 있나? 자, 왼쪽으로 조금 와가지고 아까 보셨던 고용보험 여기죠. 고용보험의 합계액은 7,650원이라고 나와 있네요. 요게 답이에요. 두 번째 급여주의에서 11월 급여 차인지급액 합계가 얼마냐고 물어보고 있어요. 차인지급액 여기 차인지급액 합계 금액은 얼마죠? 84만 2,350원 요거 답하시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11월 근로소득에 대한 근로소득이에요. 이런 거 잘 보시고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대상 인원이 총 몇 명인가요? 물어봤어요. 그럼 아까 여러분이 보셨던 원천징수 이행사항신고서 11월달 걸 보시고요. 여기 보시면 근로소득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 거 보이시죠? 그 근로소득의 합계 가감계에서 합계가 3명이에요. 여기 계속 근로자 2명, 일용직까지 근로자 해서 3명, 3명이 답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일용근로소득 일용근로소득에서 6번이에요. 소득금액이 얼마인가요? 돼 있어요. 그럼 여기 6번 소득세 등 소득금액 일용직 걸로 해서 소득세 어디 갔어요? 소득세 등 여기 일용직에 해당되는 여기 소득세는 지금 있나요? 없나요? 없죠? 그래서 0이라고 답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는 근로소득의 가감계 소득금액 등 이건 얼마냐고 물어보고 있어요. 소득금액 등 이번에는 여기 가감계 A10이라고 되어 있는 거 있죠. 요거 거기 가감계 요 6번에 해당되는 거 징수세 얼마예요? 물어보고 있네요. 32만 6,890원이라고 답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일용직에 대한 것도 한번 입력하셨고 그 다음에 실무수행 평가로 주어진 총 5문제 한번 쭉 입력한 내용들을 조회해서 답을 해 보았네요. 자, 세 번째 문제는 연말정산 문제예요.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및 이외의 자료를 기준으로 연말정산 해달래요. 자, 사무직 정성화 연말정산을 위한 자료이다. 사원 등록, 부양가족 현황
다 입력되어 있대요. 부양가족은 정성화와 함께 생계를 같이 한다. 수행과제를 보시게 되면 연말정산,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메뉴에서 연말정산 완료해주세요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거는 몇 개 되지는 않지만 하나씩 해보도록 할게요. 신용카드 탭에서 입력해주세요 그랬어요. 신용카드 탭 입력한다. 신용카드 일반 사용 금액에는 아파트 관리비는 지금 공제받을 수, 카드로 결제했다 할지라도 공제받을 수 없는 금액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빼주셔야 돼요. 일반 사용 금액에서. 자, 그러면 요거 1번부터 해결하기 위해서 여기 부양가족 등 혜택인데 이건 수행까지 하기로 하고요. 이것도 한번 부양가족 일단 한번 볼게요. 정성화 본인이고요. 배우자 김고은. 복권 당첨 소득이 5천만 원 있다 할지라도 얘는 기타 소득에 해당되고요. 기타 소득은 없는 것으로 보아서 김고은 이 사람 배우자로서 기본공제 대상자 될 수 있어요. 배당 소득을 받는 직기 종속 어머니죠. 남은희 씨도 기본공제 대상자 될 수 있고요. 배당 소득은 금융소득으로서 이자 소득과 그 다음에 배당 소득 합쳐서 연간 2천만 원 이하이면은 기본 소득이 있다 하더라도 없는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기본공제 대상자 될 수 있다는 뜻이랍니다. 뭐 그 정도만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우리 기타 증빙서류에서 신용카드 정성화 본인 거죠. 본인 전통시장에서 350만 원, 일반 카드 사용으로 950만 원이라고 했는데 이 중에서 아까 그 아파트 관리비가 200만 원이 있었죠. 여기 아파트 관리비 200만 원을 빼면 정성화 카드 사용 그 탭에다가 사용 금액을 200만 원을 뺀 750만 원이라고 입력을 해 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 항목만 일단 여기 정성화 씨에 대해서요. 여기 정성화 클릭하고요. 요거 클릭한 데에서 신용카드 여기 돼 있죠? 신용카드 여기서 입력할 거니까요. 네, 본인 정상화라고 돼 있죠? 신용카드 사용액에다가 750만 원만 이렇게 입력해 주셔야지 되고, 그 다음에 아까 전통시장 사용분 얼마 있다고 그랬었죠? 전통시장 사용분은 350만 원 이렇게 있었다 그랬어요.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게 되면 합계 금액은 1,100만 원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였었고요. 뭐 정산병세 한번 와서 볼까요? 어디 나와 있는지. 정성화 씨 거 신용카드 사용한 거 입력했더니 여기 신용카드 1,100만 원에 대해서 20만 원 소득공제 자동으로 계산된 게 보이시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것도 볼까요? 이번엔 보험료네요. 자, 보험료 중에서 저축성은 저기 보험료를 할지라도 공제 대상 아닌 거 아시죠? 근데 여기는 저축성이 없으니까 되나보다. 그다음에 첫 번째 걸 보니까 김고은은 지금 배우자죠. 배우자의 태아보험은 보험료를 납입했다 할지라도 여기 공제 대상이 되질 않습니다. 뱃속에 있는 아이는 보험 대상이라고 보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연말정산 소득세법에서는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든든 실비보험 김고은 있죠. 요거는 해당 사항 있어요. 그 다음에 대상이 김고은 보험료를 납부한 대상이 정성화 본인 맞죠? 요거는 보험료로서 공제 대상이 되는 금액이에요. 얘는 여기 보시게 되면 여기 소득공제라고 되어 있죠. 이 소득공제에서 여기 배우자 김고은 해당되는 여기 보장성 보험료로 들어가 있었죠.
금액은 45만원.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면 되는 거였었고요. 얘도 마찬가지로 정산명세에서 보험료 납부한 금액에 따라서 얼마가 공제되는지 한번 볼게요. 자, 보장성 보험료 45만원 입력했더니 54,000원 세액공제 계산된 거 보실 수 있는 거죠. 자, 그 다음 거는 교육비 내역이네요. 교육비는 나문이 어머니인데 어머니가 고등학교 등록금 방송통신고등학교를 다니셔요. 근데 직계 존속에 대한 교육비는 공제 대상이 아니라고 배우셨죠? 이제는 입력하시면 아니 됩니다. 그리고 다음 걸로 넘어가 주셔야지 돼요. 연금저축. 연금저축도 본인이 납부한 금액에 대해서 공제를 해준다는 거 배우셨죠? 자, 연금저축 항목에 대해서 신한은행에 연금저축 가입한 이 금액 이거 입력해 주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여기 연금저축은 어디서 입력해 주셔야 되느냐면 세액공제에서 여기 연금저축이라고 되어 있는 요 항목 있죠? 얘는 여기서 클릭을 해 주셔야 돼요. 별도의 탭이 연금저축은 여기에 없어요. 연금투자명세서고요. 연금저축 얘를 클릭하시면 똑같은 거 누르셔야 돼요. 문제에서 주어진 연금저축이라고 해놨죠. 항목도 그래서 구분도 연금저축이라고 돼야 돼요. 여기 보시면 연금저축이라고 되어 있는 항목하고 똑같은 걸 입력해 주셔야 된다는 얘기죠. 자, 그리고 연금저축을 눌렀으면 그 은행은 신한은행이라고 했었어요. 신한은행, 신한은행 주시고 계좌번호는 013 479999 불이익금액은 120만원 이렇게 입력했다고 됐죠? 자, 연금저축 가입한 거 반영을 했고요. 여기 확인 눌러주세요. 그리고 정산명세에서 다시 한번 주의를 해보시는 거죠. 그러면 연금저축 세액공제로 해당 금액이 18만원 계산돼서 세액공제 반영되어 있는 게 보이실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나? 다 됐네요. 이렇게 해서 지금 연말정산 자료 하나씩 쭉 입력을 해보셨고요. 여기에 대한 평가, 수행평가 질문에 대한 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2번 신용카드 최종 공제액 얼마예요? 물어보고 있죠. 신용카드 최종 공제액을 물어보고 있어요. 42번이라고 얘기했죠. 쭉 올려서서 올리셔서 42면 2번 여기죠. 신용카드 등에 대한 최종 공제액은 20만원이 지금 공제된다고 나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 신용카드 공제 20만원 요게 답이에요. 요거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는 61번 보장성 보험 세액공제 얼마냐고 물어보고 있죠. 여러분이 입력한 자료에 대해서 정확하게 반영을 했는지 물어보는 거예요. 45만원 입력해서 여기 54,000원이 세액공제 금액이라고 나와 있어요. 자, 그 다음에는 63번 교육비 세액공제 얼마냐요. 교육비 세액공제는 아까 여기 교육비 세액공제에 없죠. 직계 존속에 대한 교육비 세액공제는 해당 사항 없다고 했기 때문에 0이라고 해주셔야지 돼요. 그 다음에 60번 연금저축에 대한 세액공제 얼마냐고 물어보고 있어요. 60번이면 여기 60번이라고 나와 있는데 연금저축이 60번이 아니라 여기 59번이라고 되어 있죠. 코드 번호가 좀 잘 매치가 안 되고 있어요. 18만원이라고 대답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마 시험 보실 때고 문제에서 수정하라고 나왔든지 하지 않았을까 싶으네요. 자, 그 다음에 50번 문제는 77번 차감 징수 소득세 얼마냐요. 77번 쭉 내려가셔서
지금 70 여기 77번에 차감, 징수세액, 소득세 얼마냐고 부르는데 차감, 징수세액 요거를 물어보는 거예요. 76번 아까 번호 하나가 밀렸기 때문에 요거로 쓰시면 돼요. 그 징수세액에서 소득세를 물어봤어요. 소득세는 여기에 해당되는 것만 답하시면 돼요. 그리고 그 금액이 여러분 그 답안지하고 여기 나온 게 시간이 좀 지났기 때문에 이것저것 바뀐 사항이 있어서 틀릴 만한 게 있을 수도 있겠어요. 여기 있는 거 답하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여기 항목들 중에서 이런저런 거 프로그램은 업데이트 되면 바로바로 반영이 되기 때문에 계산한 금액이 좀 다를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어떤 금액을 어디에서 찾아서 이렇게 답하면 된다라는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한테 연말정산 문제까지 연말정산 문제까지 같이 한번 쭉 같이 풀어보셨고요. 여기 실무수행평가에 대한 문제도 마무리를 다 지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지금 전체 얘가 몇 회였었다 그랬죠? 아까 65회였었죠? TET 65회에 대한 거 수행평가까지 설명을 다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는 또 66회 풀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어요.